여기가 어울리시네요, 전 회장님. 폐지 주는 노인들 사이에서 말년 보내시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입 조심해라. 저 어르신들은 네 평생 못 가지. 회장님, 이건 아닙니다. 30년을 이 회사에 바쳤는데 이렇게 끝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박 회장, 시대가 변했어. 당신 같은 구식 경영은 이제 필요 없다고. 내가 이 회사를 맨손으로 읽었어. 김창성, 당신이 감히.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박규우의 등이 복도로 밀려나옵니다.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복도에 선 직원들이 고개를 돌립니다. 그 누구도 박규우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굽신거리며 인사를 올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은 마치 그가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박규우의 발걸음이 로비를 향해 천천히 움직입니다.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지난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건물의 첫 삽을 뜨던 날, 첫 번째 아파트 단지를 완공하던 날, 직원들과 함께 밤새워 도면을 검토하던 수많은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대명건설은 박규우가 젊은 시절 단돈 500만 원으로 시작한 회사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주택 수리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직접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철근을 묶었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했습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아서 키워낸 회사가 지금은 전국 15개 지사를 둔 대형 건설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빼앗긴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발탁하고 키워준 김창성에게 말입니다. 로비의 자동문이 열립니다. 바깥의 차가운 바람이 박규우의 얼굴을 때립니다. 2월의 끝자락, 아직 겨울의 냉기가 가시지 않은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박규우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분노로 달아올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누군가 따라 나옵니다. 김창성이었습니다. 새로 취임한 대명건설의 대표이사 박규우가 20년 전 막노동판에서 데려와 키워준 사람이었습니다. 김창성의 입가에는 엷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승자의 여유로움이 그의 온몸에서 풍겨나왔습니다. 그는 박규우의 곁을 지나치며 일부러 어깨를 부딪힙니다. 박규우의 주먹이 움켜쥐어집니다. 하지만 그는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이사회에서 모든 결정이 내려진 뒤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주식의 과반이 김창성 측에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6개월간 김창성이 은밀히 움직였다는 것을 뒤늦게야 알았습니다. 주요 주주들을 하나둘 포섭하고 이사진을 자기 사람으로 채우고 결정적인 순간에 칼을 꺼낸 것입니다. 박규우는 건물 앞 화단 옆 벤치에 주저앉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0년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봅니다. 양복 차림의 노인이 벤치에 축 늘어져 앉아 있는 모습이 이상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박규우에게는 남의 시선 따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합니다. 아내의 전화였습니다. 박규우는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박규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건물에서 퇴근하는 직원들이 하나둘 나옵니다. 그들은 박규우를 보고도 못 본 척 지나쳤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박규우 앞에 멈춰섭니다. 초라한 행색의 노인이었습니다. 헌 점퍼에 구멍난 신발, 손에는 빈 캔이 가득 담긴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박규우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는 이상하게도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박규우의 상황을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박규우가 고개를 듭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천천히 자리를 떠납니다. 그 순간 박규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입니다. 자신보다 더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저 노인은 하루하루 폐지와 빈 캔을 모아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회사를 잃었다고 여기서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박규우가 천천히 일어섭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버텼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것은 회사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건설 현장에서 배운 기술과 지혜, 수많은 경험들이 그의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노인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박규우가 한 발자국 내딛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아직 모르지만 일단 걸어야 했습니다. 멈춰서면 정말로 끝이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박규우는 매일 아침 집을 나서서 하루 종일 거리를 걸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아직 회사 일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평소와 같은 시간에 나서서 평소와 같은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다만 그 사이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오늘도 박규우는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자판기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비서가 직접 내린 원두 커피만 마셨습니다. 지금은 1,000원짜리 캔커피가 그의 벗이 되었습니다. 공원에는 산책하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보였습니다. 유모차를 끄는 젊은 엄마, 조깅을 하는 직장인, 지팡이를 짚고 느릿느릿 걷는 노인들이 박규우의 시야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누군가 박규우의 옆에 앉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어디서 봤는지 바로 떠오르지 않았지만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입을 엽니다. 박규우 회장님 아니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박규우가 상대방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봅니다.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복장에 온화한 인상 하지만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오래 일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기억이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7년 전 청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전복되면서 인부 3명이 매몰된 큰 사고였습니다. 박규우가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 구조 작업을 진두지휘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가장 깊은 곳에 묻힌 인부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포기하려 할 때 박규우가 직접 삽을 들고 흙을 파냈습니다. 12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그 인부가 바로 눈앞에 있는 이 남자, 이정수였습니다. 이정수가 박규우의 손을 덥석 잡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7년 전 그날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규우의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7년 전에 자신은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린 대기업 회장이었습니다. 지금의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은인이라 부르는 이정수가 민망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이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회사에 무슨 일이 있으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하고 말입니다. 박규우가 잠시 망설입니다. 지금껏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정수의 진심 어린 눈빛 앞에서 방어벽이 무너졌습니다. 입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1시간 넘게 박규우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김창성의 배신, 이사회에서의 굴욕,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허망함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정수는 단 한 번도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이정수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자신도 그 사고 이후로 현장 일을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큰 공사는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인테리어 보수 일을 하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정수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건물 보수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회장님 같은 분이 함께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입니다. 박규우가 고개를 젓습니다. 자신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정수가 박규우의 손을 다시 잡습니다. 회장님은 건설을 30년 하신 분이시라고 그 경험과 지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신다고 했습니다. 복지관에는 건물이 낡아서 고쳐야 할 곳이 한둘이 아닌데 전문가의 눈이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박규우가 아무 말 없이 이정수를 바라봅니다. 7년 전 그날 흙더미 속에서 자신의 손을 잡고 끌어올려준 그 손이 지금은 자신을 다른 곳으로 이끌려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공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저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박규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번 가보겠다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정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란히 걷기 시작합니다. 박규우의 발걸음이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복지관은 동네 외곽의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외벽의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창문 틀은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건설업에 30년을 몸담은 박규우의 눈에는 당장 손봐야 할 곳이 수십 군데나 보였습니다. 이정수가 박규우를 복지관 안으로 안내합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계셨습니다. 누군가는 바둑을 두고 누군가는 신문을 읽고 누군가는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지관 관장이 두 사람을 맞이합니다. 이정수에게서 미리 연락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관장은 박규우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경험 많은 분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박규우가 건물 곳곳을 둘러봅니다. 상태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지하 보일러실의 배관은 곧 터질 것처럼 녹슬어 있었고 2층 화장실은 누수로 인해 천장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3층 옥상의 방수 처리는 아예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지관의 예산으로는 이 모든 것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관장이 한숨을 쉬며 설명합니다. 매년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으로는 겨우 난방비와 인건비를 충당하기도 빠듯하다고 했습니다. 박규우가 생각에 잠깁니다. 이 정도 규모의 보수 공사라면 최소 3억 원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복지관에 그런 돈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때 복지관 입구로 한 노인이 들어옵니다. 낡은 손수레를 끌고 있었습니다. 손수레에는 폐지와 빈 캔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박규우가 그 노인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일주일 전 대명 건설 앞 벤치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이 박규우를 알아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한번 마주칩니다. 노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칩니다. 관장이 설명합니다. 저분은 김복순 어르신이시라고 10년 전부터 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자식도 없고 친척도 없어서 혼자 사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매일 폐지를 모아서 파는 것이 유일한 수입원이라고 했습니다. 박규우가 김복순 노인에게 다가갑니다. 노인의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갈라지고 트고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습니다. 평생을 고된 노동으로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박규우가 지갑을 꺼냅니다. 안에는 3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아내 몰래 집을 나설 때 챙긴 용돈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박규우가 그 돈을 노인에게 건넵니다. 노인이 손사래를 칩니다. 받을 수 없다고, 자신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박규우가 노인의 손을 잡고 돈을 쥐어줍니다. 일주일 전에 나를 일어서게 해주신 분이라고, 이건 감사의 표시라고 했습니다.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아든 노인이 고개를 깊이 숙입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이정수의 얼굴에도 감동이 스칩니다. 회사를 잃고 아무것도 없어진 사람이 마지막 남은 돈을 더 어려운 사람에게 건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규우는 매일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건물 상태를 점검하고 보수 계획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어디를 먼저 고쳐야 하는지, 어떤 자재가 필요한지, 공사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이정수와 함께 직접 망치를 들고 간단한 수리도 시작했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짝을 고치고 물이 새는 수도꼭지를 갈고 떨어진 타일을 붙였습니다. 30년 전 맨손으로 회사를 일굴 때의 그 손맛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복지관의 어르신들이 박규우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하던 분들이 하나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박규우가 고쳐준 의자에 앉아 고맙다고 인사하는 어르신, 수리한 창문 덕분에 바람이 안 들어온다고 좋아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박규우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그가 대명건설의 전 회장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건설 일을 좀 아는 봉사자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과거의 지위나 명예 따위 없이 오직 자신의 손과 지식만으로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봉사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규우는 그동안 건물 전체의 보수 계획서를 완성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부터 순서대로 정리한 상세한 문서였습니다. 이것을 시청에 제출하면 특별 예산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관장이 기대에 찬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명함을 건네는데 거기에 적힌 회사 이름을 보고 박규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명건설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박규우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박규우의 외모가 많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양복 대신 작업복을 입고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던 머리카락은 제멋대로 자라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얼굴에서 회장의 위엄이 사라지고 평범한 노인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관장에게 설명합니다. 대명건설에서 이 지역에 새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 건물이 공사 현장에 인접해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공사 중 진동과 소음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차라리 복지관을 이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복지관 이전이라니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이 건물에서 15년을 운영해 왔는데 갑자기 옮기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했습니다. 직원들의 태도가 점점 고압적으로 변합니다. 이건 협조 요청이 아니라 통보라고, 곧 시청에서도 공문이 내려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규우가 그들 앞으로 나섭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통보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복지관은 정식으로 인가받은 시설이고 아파트 공사를 이유로 강제 이전시킬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직원들이 박규우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당신이 누구냐고, 여기서 왜 끼어드느냐고 했습니다. 이정수가 나서서 상황을 무마하려 합니다. 하지만 박규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30년 건설업 경험으로 봤을 때 이 복지관과 아파트 공사 현장 사이의 거리면 진동이나 소음 문제가 발생할 리 없다고 했습니다. 이건 복지관을 내쫓으려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단언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합니다. 그들 중 한 명이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잠시 후 그가 전화기를 귀에 댄 채 박규우를 빤히 쳐다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박규우도 감지했습니다. 틀림없이 본사에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원이 밝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직원들이 일단 물러갑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그들의 눈빛에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관장이 박규우에게 고맙다고 합니다. 하지만 걱정이 앞선다고 대명건설 같은 대기업을 상대로 우리 같은 작은 복지관이 어떻게 버틸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박규우가 관장을 안심시킵니다.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포기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규우의 마음속도 편치 않았습니다. 김창성이 이 일의 배우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자신이 쫓겨난 후 대명건설은 더욱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지역 복지시설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날 밤 박규우는 복지관 건물의 도면을 펼쳐놓고 밤새 연구합니다. 대명건설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증명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건물 구조, 집안 상태, 인접 건물과의 거리, 모든 것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박규우가 발견합니다. 복지관 건물 아래로 지하 수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면 지하 수맥에 영향을 줘서 주변 지역의 집안 침하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복지관이 아니라 대명건설의 공사 계획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박규우의 눈이 빛납니다. 이것으로 반격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대명건설 측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직원이 아니라 김창성 본인이 직접 복지관을 찾아온 것입니다. 복지관 로비에 들어선 김창성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는 그의 눈빛에는 이런 허름한 곳은 사라져도 상관없다는 오만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관장이 김창성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 옆에 서 있는 박규우를 본 순간 김창성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7주 만의 재회였습니다. 김창성이 비웃음을 흘립니다. 아, 여기 계셨군요. 회장님, 아니 전 회장님이라고 해야 하나 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대명건설에서 쫓겨나더니 이런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계셨군요. 하고 말했습니다. 복지관 안의 어르신들이 그 말을 듣고 웅성거립니다. 저 봉사자 아저씨가 대명건설 회장이었다고요?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박규우가 김창성 앞으로 나섭니다.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여기에 온 목적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김창성이 서류 봉투를 꺼내 관장에게 건넵니다. 복지관 이전 합의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도장만 찍으면 이전 비용은 대명건설에서 전액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새 건물도 지어주겠다고 이보다 좋은 조건이 어디 있느냐고 했습니다. 관장이 서류를 펼쳐봅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지관을 지키고 싶지만 대기업을 상대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얼굴이었습니다. 박규우가 관장의 손에서 서류를 가져옵니다. 찬찬히 읽어본 후 그 서류를 김창성의 얼굴 앞에서 찢어버립니다. 김창성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칩니다. 박규우가 차분하게 말합니다. 이 복지관은 이전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히려 이전해야 할 것은 대명건설의 공사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김창성이 콧방귀를 낍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헛소리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박규우가 품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냅니다.
지난 며칠간 밤을 새워 작성한 자료였습니다. 이 지역의 지질조사 보고서, 지하수맥 분포도, 아파트 공사 시 예상되는 집안 침하 시뮬레이션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박규우가 설명합니다. 대명건설이 계획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부지 바로 아래로 큰 지하수맥이 흐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깊은 기초공사를 진행하면 지하수맥의 흐름이 바뀌면서 주변 500m 반경의 집안이 침하될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지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근 주택가, 상가, 학교까지 모두 영향권에 들어 있었습니다. 만약 공사가 강행된다면 수백 가구의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김창성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하지만 금방 표정을 추스릅니다. 그딴 자료를 누가 믿느냐고, 당신 같은 실패한 경영자가 만든 조작 자료일 수도 있다고 비웃었습니다. 박규우가 웃습니다. 이 자료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고, 대명건설 설립 초기에 내가 직접 의뢰한 지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지질 데이터는 이미 30년 전부터 존재했다고 했습니다. 김창성의 눈이 흔들립니다. 그는 이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박규우를 쫓아내고 회사를 장악하는 데만 급급했지, 회사의 오래된 자료들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박규우가 한 발 다가섭니다. 이 자료를 시청 건설국과 언론에 넘기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대명건설의 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너의 자리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물었습니다. 김창성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집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박규우가 돌아섭니다. 복지관은 이전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대명건설의 공사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말했습니다. 김창성이 뒤에서 소리칩니다. 이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반드시 후회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위협의 힘이 없었습니다. 황급히 복지관을 빠져나가는 김창성의 뒷모습이 어딘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복지관의 어르신들과 관장이 박규우를 둘러쌉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인사하는 분들, 두 손을 꼭 잡아주는 분들,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온기가 박규우를 감쌌습니다. 이정수가 박규우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박규우가 창밖을 바라봅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지켜냈다는 뿌듯함이 가슴에 차올랐습니다. 30년 동안 회사를 키우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숫자와 수익률로만 성공을 측정하던 시절에는 알 수 없었던 것,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에 진짜 가치를 오늘에야 깨달은 것입니다. 김창성이 물러간 후 복지관에는 한동안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규우는 여전히 매일 복지관을 찾아 크고 작은 보수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이정수도 언제나 그의 곁에서 묵묵히 함께 일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규우와 이정수는 복지관 옥상에서 방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방수 시트를 걷어내고 새 것으로 교체하는 일이었습니다. 힘든 작업이었지만 두 사람은 쉬지 않고 손을 움직였습니다. 작업 중간에 잠시 휴식을 취하며 두 사람이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저 멀리 도시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작은 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모습이 마치 거인들 틈에 끼인 난쟁이들 같았습니다. 이정수가 먼저 입을 엽니다. 사실 회장님께 드리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7년 전 그 사고 때 얘기라고 했습니다. 박규우가 고개를 돌려 이정수를 바라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한 눈빛이었습니다.
이정수가 천천히 말을 이어갑니다. 사고가 나기 전 현장 감독이 공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 안전 점검을 생략했다고 했습니다. 인부들 사이에서 위험하다는 말이 나왔지만 감독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날 크레인이 전복되었고 자신을 포함해 3명이 매몰되었다고 했습니다. 박규우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그 당시 현장 상황을 보고받았지만 이렇게 자세한 내막은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정수가 계속합니다. 사고 직후 자신은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흙더미 속에서 숨을 쉴 수가 없었고 온몸이 짓눌려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에서 삽질 소리가 들려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환청인 줄 알았는데 점점 그 소리가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12시간 동안 쉬지 않고 흙을 파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포기하자고 할 때도 멈추지 않은 사람, 직접 삽을 들고 구조 작업을 진두지휘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박규우였습니다. 이정수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그날 회장님의 손을 잡고 끌려 나왔을 때 자신은 다시 태어났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하루도 그 은혜를 잊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박규우가 아무 말 없이 이정수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지만 그 안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정수가 다시 말을 잇습니다. 사고 이후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큰 공사 현장에는 나갈 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허리와 다리에 후유증이 남아서 무거운 것을 들거나 오래 서 있는 것이 힘들어졌다고 했습니다. 한동안은 정말 막막했다고 가족들 얼굴 보기가 부끄러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 복지관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움을 받으러 왔다가 어느 순간부터 도움을 주는 쪽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배운 기술들이 이곳에서는 아주 요긴하게 쓰였다고 했습니다. 간단한 수리, 전기 배선 점검, 배관 교체 같은 일들을 하면서 자신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박규우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신도 지금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회사에서 쫓겨났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곳에 와서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동질감이 형성됩니다. 서로 다른 위치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같은 곳에 도착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다가 잃었고 한 사람은 처음부터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 두 사람은 똑같이 복지관에서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정수가 먼 곳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회장님이 저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늘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함께 일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쩌면 하늘이 마련해준 기회인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박규우가 고개를 젓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고맙다고 그때 그 사고가 아니었다면 여기서 이정수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알지 못했다면 자신은 아직도 빈 벤치에 앉아 허송세월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방수 작업을 시작합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옥상 위로 길게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손길은 멈추지 않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방수 시트를 붙여나갑니다. 복지관 아래층에서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오는 모양입니다. 따뜻한 국 냄새가 바람에 실려 옥상까지 올라옵니다. 이정수가 박규우에게 말합니다. 오늘 저녁은 여기서 드시고 가시라고 복지관 식당의 된장찌개가 일품이라고 했습니다. 박규우가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자고 오랜만에 사람들과 어울려 밥을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공구를 정리하고 옥상에서 내려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박규우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회사를 잃고 지위를 잃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얻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짜 연결, 돈이나 권력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지는 관계, 그것이야말로 30년 동안 회사를 경영하면서 놓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의 봉사가 2달째에 접어들었습니다. 박규우는 이제 이곳의 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그를 박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직원들은 그에게 항상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규우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가진 건설 지식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남겨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언젠가 자신이 이곳을 떠나더라도 복지관 사람들이 건물을 관리하고 보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매뉴얼을 만들어두고 싶었습니다. 박규우는 복지관 사무실 한쪽에 자리를 잡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낡은 노트북 하나와 두꺼운 노트 몇 권이 그의 도구였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지식을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기록해 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정리한 것은 건물 구조에 대한 기본 지식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하중을 받는 부분인지, 어떤 벽은 철거해도 되고 어떤 벽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지, 기초부터 옥상까지 건물 전체의 구조를 그림과 함께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배관과 전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물이 새면 어디를 점검해야 하는지, 전기가 나가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전문가를 부르기 전에 직접 해볼 수 있는 응급 조치들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복지관 건물에 특화된 정보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이 건물의 어느 부분이 가장 약한지, 어떤 계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이정수가 박규우의 작업을 도왔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겪은 사례들을 추가하고 너무 어려운 용어는 쉬운 말로 바꾸는 작업을 함께 했습니다. 두 사람의 협업으로 매뉴얼은 점점 풍성해졌습니다. 작업을 하던 중 박규우가 과거의 기억 하나를 떠올립니다. 대명 건설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건설 관련 정보를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전문 서적은 너무 비쌌고 경험자에게 배우려 해도 쉽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배워야 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하나하나 깨우쳐 나갔습니다. 그 시절에 고생이 있었기에 지금 이 지식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고생을 다른 사람들이 반복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배운 것들을 나누면 누군가는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을 것입니다. 박규우가 노트에 적은 내용을 읽어봅니다. 글씨가 조금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매뉴얼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인생의 결정체였습니다. 관장이 작업 중인 박규우를 찾아옵니다. 무엇을 하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박규우가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보여주자 관장의 눈이 커집니다. 이런 귀한 자료를 만들어 주시다니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박규우가 손을 저었습니다. 감사할 것 없다고, 자신이 가진 것 중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관장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 매뉴얼을 복지관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공유하면 어떻겠느냐고 했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처지의 복지시설이 많은데 그곳에서도 건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규우가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공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박규우의 작업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 복지관만을 위한 자료가 아니라
모든 복지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매뉴얼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작업량이 늘어났지만 박규우의 손길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더 많은 곳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힘이 났습니다.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던 박규우가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복지관 건물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자신이 고친 지붕, 자신이 칠한 벽, 자신이 교체한 창문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대명 건설을 세울 때는 높은 빌딩을 짓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더 높이, 더 크게, 더 많이 짓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건물의 가치는 높이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으로 측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낡은 복지관 건물이 수십 층짜리 고층 빌딩보다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것은 그 때문이었습니다. 매뉴얼 작업을 하던 어느 날 박규우는 복지관 로비에서 김복순 노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처음 복지관에 왔을 때 3만 원을 드렸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김복순 노인은 오늘도 폐지가 가득 담긴 손수레를 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어딘가 밝아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사이로 희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박규우가 노인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넵니다. 노인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로비 한쪽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김복순 노인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그때 주신 돈으로 무엇을 했는지 아시냐고 물었습니다. 박규우가 고개를 젓습니다. 궁금하기는 했지만 감히 물어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3만 원으로 오랫동안 미뤄왔던 병원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기침이 멈추지 않았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 덕분에 진찰을 받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약을 지어 먹으니 기침이 멈추었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때 병원에 가지 않았다면 더 큰 병으로 번졌을지도 모른다고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박규우의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당시에는 그저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켰다는 것을 알게 되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김복순 노인이 박규우의 손을 잡습니다. 거칠고 굳은 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사의 마음은 부드러웠습니다. 노인이 말을 이어갑니다. 사실 그날 대명건설 앞에서 선생님을 봤을 때 무슨 일인지 짐작했다고 했습니다. 좋은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이 자신과 똑같았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의 눈빛이었다고 했습니다. 박규우가 가슴이 찔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날 자신의 모습이 그토록 처량해 보였던 것입니다. 노인이 계속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선생님의 눈이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힘든 상황을 겪으셨을 텐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돕고 계시니 존경스럽다고 했습니다. 박규우가 고개를 숙입니다.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아니라고 오히려 여기서 자신이 더 많이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노인이 웃습니다. 그게 바로 복지라고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행복해지는 것이 진짜 복지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박규우의 가슴에 깊이 새겨집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행복해지는 것. 간단하지만 깊은 진리였습니다. 대명 건설을 경영할 때는 모든 것이 거래였습니다. 주면 받아야 했고 받으면 갚아야 했습니다. 손해보는 거래는 피해야 했고 이익이 남지 않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업이라고, 그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달랐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주고 아무 조건 없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양쪽 모두가 풍요로워졌습니다.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30년 동안 몰랐던 것입니다. 박규우가 창밖을 바라봅니다. 3만 원이라는 작은 돈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자신을 이곳으로 이끌었고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찾게 해주었습니다. 만약 그날 그 돈을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여전히 빈 벤치에 앉아 과거만 곱씹고 있었을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작은 선행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선한 행동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딘가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자신에게 돌아올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누군가에게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전체를 놓고 보면 선한 행동은 언제나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김복순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다시 일하러 가야 한다고 폐지가 스스로 모이지는 않는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규우가 노인의 손수레를 바라봅니다. 오늘 모은 폐지의 양이 꽤 많아 보였습니다. 힘들지 않으시냐고 물었습니다. 노인이 손을 흔듭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평생 이렇게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선생님도 힘내시라고 선생님 같은 분이 있어서 이 세상이 살만하다고 했습니다. 노인이 손수레를 끌고 복지관을 나섭니다. 박규우가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힘겨운 삶이지만 꿋꿋이 살아가는 저 모습에서 큰 가르침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복지관 봉사를 시작한 지 3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건물 보수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되었고 박규우가 작성한 매뉴얼도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시청 공무원들과 경찰, 그리고 기자들이 함께였습니다. 관장이 당황한 얼굴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시청 공무원이 설명합니다. 대명건설의 아파트 공사 계획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박규우가 제출한 지질조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당 부지에서의 대규모 공사는 주변 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대명건설의 공사 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현재 계획대로는 허가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복지관 이전 요구도 당연히 철회된다고 했습니다. 복지관 안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어르신들이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관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한 발 앞으로 나섭니다. 대명건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지질조사 결과를 은폐하고 공사를 강행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도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김창성 대표가 이미 수사선상에 올라 있으며 조만간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규우의 표정이 복잡해집니다. 김창성이 자신을 배신하고 회사를 빼앗은 것은 분명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몰락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한때는 같이 밤을 새워가며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박규우에게 질문을 쏟아냅니다. 대명건설의 전 회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김창성 대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박규우가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카메라가 그를 향해 있었습니다. 여기서 김창성을 비난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원한을 쏟아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박규우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자신은 지금 대명건설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다만 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지켜지게 되어 다행이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복지관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자들이 아쉬운 표정을 짓지만 박규우는 더 이상의 인터뷰를 사양했습니다. 그에게는 복수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소동이 가라앉은 후 관장이 박규우에게 찾아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복지관이 문을 닫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규우가 손을 저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은 별것 아니라고, 원래 있던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관장이 고개를 젓습니다. 그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선생님밖에 없었다고, 선생님의 경험과 지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장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 복지관의 시설 관리 고문을 맡아주시면 어떻겠느냐고 했습니다. 물론 큰 보수를 드릴 수는 없지만 선생님의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박규우가 웃습니다. 보수는 필요 없다고, 다만 이곳에서 계속 일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복지관에서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어르신들과 직원들, 박규우와 이정수가 함께 모였습니다. 풍성한 음식이 차려지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규우가 사람들 사이에 앉아 주변을 둘러봅니다.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대명건설 회장 시절에도 수많은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고급 호텔의 연회장, 값비싼 음식,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 하지만 그때는 한 번도 이런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정수가 박규우 옆에 앉습니다.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입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이 잘 보이지 않지만 오늘 밤은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왔습니다. 복지관 앞 화단에는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박규우가 직접 심은 꽃들이었습니다. 봉사를 시작한 지 6달, 이제 이곳은 그에게 제2의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건설기술 나눔 교실의 첫 수업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박규우가 기획하고 이정수가 함께 준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수강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청년부터 중년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업 상태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는 사람, 집수리를 직접 해보고 싶은 주부, 건설업에 관심 있는 대학생까지 여러 부류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규우가 강단 앞에 섭니다. 30년 전 맨손으로 회사를 일으켰을 때가 떠오릅니다. 그때는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배워야 했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그 역할을 할 차례였습니다. 첫 수업이 시작됩니다. 박규우는 어렵고 복잡한 이론 대신 실제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지식들을 전달했습니다. 망치 잡는 법부터 시작해서 벽에 못을 박는 요령, 페인트 칠의 기초, 간단한 배관 수리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나갔습니다. 수강생들의 눈이 반짝입니다. 그동안 어렵게만 느껴졌던 것들이 박규우의 설명을 들으니 해볼 만하게 느껴졌습니다. 직접 실습도 했습니다. 복지관 건물의 작은 보수 작업을 함께하면서 배운 것을 바로 적용해 보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수강생들이 박규우에게 인사를 합니다. 너무 유익했다고, 다음 수업이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한 청년은 박규우에게 따로 찾아와서 건설업에서 일하고 싶은데 조언을 구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박규우가 그 청년과 오래 이야기를 나눕니다. 건설업의 현실, 주의해야 할 점,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 등을 솔직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청년의 눈에 희망이 차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박규우가 복지관 옥상에 올라갑니다. 6달 전 이정수와 함께 방수 작업을 했던 그 옥상이었습니다. 지금은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고 간이 벤치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가끔 올라와 바람을 쐬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 멀리 도시의 풍경이 보입니다. 높은 빌딩들, 공사 중인 건물들,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박규우가 30년간 몸담았던 세계가 저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박규우의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저 세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이 훨씬 더 충만했습니다. 이정수가 옥상으로 올라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난간에 기대어 섭니다. 이정수가 말합니다. 오늘 수업 정말 좋았다고, 수강생들 반응이 대단했다고 했습니다. 박규우가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정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냅니다. 회장님, 아니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박규우가 웃습니다. 그게 더 좋다고, 회장이라는 호칭은 이제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웃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옵니다. 여름의 열기를 식혀주는 상쾌한 바람이었습니다. 박규우가 생각합니다. 30년 동안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수많은 건물을 지었습니다. 아파트, 오피스 빌딩, 상가, 주택. 그 건물들은 지금도 어딘가에 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진정한 자신의 유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곳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낡은 복지관을 고치고 어르신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것. 이런 작은 일들이 모여서 세상을 조금씩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건물의 진정한 가치는 높이나 규모가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이 자신에게 남은 사명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박규우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립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것 같은 빛이었습니다. 복지관 아래에서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가 박규우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웁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찾던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회사를 잃고 지위를 잃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날로부터 6달. 박규우는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마음의 평화, 사람들과의 진정한 연결, 삶의 의미,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정수가 옆에서 말합니다. 내일은 뭘 할 계획이시냐고 물었습니다. 박규우가 대답합니다. 내일은 지하 보일러실 배관을 점검해야 한다고,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손봐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옥상에서 내려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박규우가 생각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이제는 압니다. 복지관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하지만 박규우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